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요즘 토스뱅크가 문을 열었고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고 뭔가 IT 기업들이 이제 금융에 진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뭐다 뭔가 금융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핀테크와 금융은 잘 섞일 것 같으면서도 잘 섞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접하는 것이 금융이지만 금융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 혁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IT 회사들이 금융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B금융투자의 이병건 애널리스트를 모시고서 IT와 금융이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분을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에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애널리스트. 제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커피를 사들고 이분의 회사 앞에 찾아가 저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제가 금융 출입할 때. 과장이 심하신데요. 방송은 거의 안 하시죠? 그렇죠. 거의 유튜브 쪽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예. 증권방송 나간 것도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근데 오늘 발칙강제는 어쩐 일로 나오셨습니까? 기자님 계속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꼭 관계없이도 한번 그쵸. 얘기해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요. 좋은 기회 주셔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사모님께서 발칙강제를 보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죠. 예. 얼마 전에 저희가 토스뱅크 관련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위원님께 한번 나와서 금융과 핀테크라는 것이 어떻게 얽히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뭐 시장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시발점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일단 그 금융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금융 얘기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금융이 IT와 만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순서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예. 한국에서 금융주, 투자를 한다? 아니면 금융을 분석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하면 보통 용어가 달라서 되게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예. 언론 보다 보면 자본 건전성이니 뭐 자산 적정성이니 뭐 이상한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 자본 비율, 뭐 BIS, 예. RBC 뭐 그러면서 되게 예. 어려운 말들 그냥 많죠.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나는 자본의 적정성이고 자산의 건전성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벌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금융이라는 게 자금을 융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자기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예, 만약 자기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사채업자일 거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남의 돈을 빌려준다. 예. 그래서 금융회사가 남의 돈을 빌려다가 다른 남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보려고 하면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금융회사를 볼 때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 또는 이제 거는 리스크는 돈을 금융회사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 남의 돈을 갖다 빌려주는 건데 얘가 사실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예. 금융회사가 갖고 있다는 증서만 받고 예. 다른 사람한테 돈을 이미 준 상태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금융회사도 사실 그 돈을 그 사람이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떼먹고 날랐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자산 건전성.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하면 돈 빌려간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도 장사를 잘 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게 건전성. 예. 그래서 이제 흔히들 뭐 대손충당금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썩었을 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면 얼마가 떼었더라 라는 거를 보고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산 건전성이 제일 중요하고 동시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남의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돈이죠. 다 예. 우리 돈이고 우리 돈. 그러니까 그 돈을 혹시 금융회사가 잘 관리를 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그 은행이 망하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돈 못 돌려받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공황 때까지 보면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런 감독이 생긴 거고요.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규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예. 금융회사가 영업을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돈을 가져다가
제대로 굴릴 능력이 있는지를 대공황 이후부터는 감독 당국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슨 이유에선지 규제가 바뀝니다. 어떤 그러면은 이유에서든? 예. 금융회사의 가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BIS 비율 제도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BIS 비율의 숫자가 바뀌어요. 예. 왜냐하면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 위험도가 커졌다라고 보고 비율의 상한선을 올려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순간 금융회사는 더 많은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ROE나 뭐 수익률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100만 원에서 이자 받는 것만큼 해가지고 수익 나겠구나 해서 기업 가치를 매길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규제 당국에서 야 너네 100만 원 아니고 한 80만 원밖에 대출을 못 해줄게 했어. 그럼 나는 80만 원밖에 대출을 못 해주니까 여기에 따른 수익성이 좀 저하되는 맞아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느끼시는 게 감독 당국이 가계대출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대출이 들면 대출 못 내주게 하니까 금리 올리니까 이자 수익성은 높아지겠네. 예. 근데 문제는 대출을 못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수익성이 안 나오고요. 동시에 이제 감독 당국에서 가계대출이 과다하면 추가 자본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자본 적정성을 건드려서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라는 게 굉장히 규제에 민감한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융산업을 분석할 때는 규제를 좀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가 단순히 금융업을 하려면 규제가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게 많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금융회사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그냥 규제라는 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라는 거를 굳이 보시면은 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기업들이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게 적절한 때 물을 공급해 주는 게 금융산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물이라는 거는 보시면 담는 그릇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딘가 막힌 데가 없거나 낮은 곳이 있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거는 그 규제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그 규제 모양이 또는 이제 관행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금융주에 투자를 할 때는 규제라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규제라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수의 모습을 좀 띠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있다면 일단 그 항아리 모양을 굳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항아리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는 사실 변수의 개념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금융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국내뿐이 아니라면 규제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은행 관련된 조그마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게 어떻게 금융주에 영향을 줄지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한국에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2019년 기준으로 ROE PBR의 관계를 글로벌 52개 주요 은행하고 한국의 4개 은행을 비교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예, 예. 사실은 52개가 아니고 이제 적자인 도이치뱅크는 뺐고 왜 2019년이냐? 2019년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던 해고요. 코로나 팬데믹이죠. 전이니까. 예, 예. 그죠? 또 하나는 2019년과 지금이 은행주의 PBR이 어느 나라는 되게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용이 가능한데 나라별로 다른 색깔로 찍어놨고요. 예. 보시면 어느 한 나라만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론적인 ROE PBR의 관계가 굉장히 잘 설립이 돼요. 일단 그러니까 ROE PBR을 보는 이유 자체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결국은 저게 퍼라고 보셔도 안 틀리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순자산 가치 대비 수익성을 곱하면 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금융회사는 워낙에 대출과 예금의 이자가 중요하니까 예, 예. 그 순자산을 가지고 보통 많이 보고요. 또 예. 배당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PBR을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이 ROE PBR로 보통은 밸류에이션의 기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어느 한 나라만이면 성립이 안 되는데 글로벌하게 놓고 보면 굉장히 근사하게 관계가 맞거든요. 그런데 왼쪽 위는 굳이 얘기하자면 고평가, 오른쪽 아래는 저평가. 그러면 재밌게 중국 은행들하고 한국 은행들이 모두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왼쪽 위에 있는 은행들일수록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좋아요. 중국 은행들이 보시면 보통 30%대 정도의 배당 성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작년도에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20%, 네. 그 전에 2019년이 26% 정도의 배당 성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잖아요. 예. 선진국 은행들 중에 큰 은행들을 싹 조사를 해보면 분기에 균등하게 나눠서 배당을 한다든가 예. 또는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안 주는 은행들이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저 지표에서 고평가 저평가를 따져 보면은 거기서 뭐 수익 대비 뭐 자산 대비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배당에 따라서 그 저평가 고평가가 꽤 많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성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요. 예. 그 수익성 안에서 이제 주주한테 얼마나 돌려주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저 배당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는 일정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결국은 규제 수준이 반영된 결과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물론 저게 이제 한국은행들이 주주한테 돈을 주기 싫어하는 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감독 당국이 한국은행들은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결정했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 나라 감독 당국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거니까요. 사실 뭐 누가 봐도 후자에 가까울 수 있는 게 일단 은행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은행은 뭐 외국도 그렇겠지만 다른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주인이 거의 다 없잖아요. 그러면 CEO들이 이제 주주들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주주님들한테 배당을 좀 많이 드려야 자기가 좀 열심히 했다고 좀 용서를 받을 때, 아니 저도 금융 출입할 때 주로 들었던 얘기가 이제 주주들한테 가서는 아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데 감독 당국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독 당국에서는 아니 우리는 뭐 배당하지 말라 그런 적 없다. 그럼 자본 적정하게 가지고 있으라 그랬지 우리가 언제 배당하지 말라 그랬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지표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나라의 수익성 중에서 우리 수익성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선진화돼 있는데 배당 문제에 따라서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생각보다 금융주를 볼 때 예. 배당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본을 일정 이상 쌓아둬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예. 선진국으로 오면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은 직후가 아니면 예. 그냥 이익이 10몇 %씩 변동하는 경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성장하는 비즈니스도 아니고 예. 그 대신 착실하게 돈은 버는 비즈니스니까 예. 얼마나 그거를 주주들한테 돌려주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규제 환경이라든가 이 회사들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 이런 거가 결론적으로 판정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우리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전문가분들, 그 위원님 같은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뭐 배당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규제라는 것도 뭐 바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현재를 평가할 땐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기업의 적정 가치라는 거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쉬운 건 아니고 이걸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상수들의 조합으로 보면은 기업 가치 평가는 오히려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좀 들리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부분은 뭐가 적정하냐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은행 예금해봐야 1%도 안 주는데 예, 배당은 근데- 5, 6%씩 주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예. 유럽 은행들도 비슷해요. 생각 외로 글로벌하게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주는 아시다시피 외국인들 지분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펀더멘탈을 볼 때는 개인 투자가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잘 볼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예. 동시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은행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50몇 개 은행을 아.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해외 은행들의 다 따져보지는 않더라도 수익성이라든가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배당의 수익률 이런 예. 거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보실 때 조금 생각하실 거는 미국 은행들은 배당은 굉장히 얼마 안 줘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자사주를 무지하게 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사주를 포함하면 1년에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거의 순이익의 100%예요. 그게 뭐 번 돈을 다 그냥 주주들한테 준다는 거죠? 예,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은행들의 밸류에이션이 독보적으로 높은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펀더멘탈하게 그냥 우리나라 금융주 투자를 할 때는 규제라든지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상수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떤 지표들을 또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뭐 경기나 금리 같은 것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줘요. 또 이제 최근에 보시면 너무 낮은 금리여서 그렇죠. 이자 부분 수익성이 짓눌린 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금리가 좀 오르면 마진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은행주가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예. 근데 그랬던 이유들을 보시면 기준금리 올린댄다. 그러면 마진 좋아지겠네. 그런 거 하고 연말을 앞두고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은행주만 국한해서 보면 예. 은행주가 배당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배당 기산일 직후에 거의 예상 배당 수익률만큼 주가가 빠져왔어요. 그게 추세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데는 사실 배당 기대는 별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배당만 받는다고 그러고 쭉 가져가신다 그러면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죠. 배당락 이후에 또 몇 달 지나면 또 회복되니까. 그렇죠.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금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금융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막 IT나 뭐 이런 것처럼 복잡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정리하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금융에 있어서 혁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실 혁신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걸 바꿔서 예. 추가적인 뭐 좋은 부분을 끌어내는 게 혁신인 거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그렇죠. 좋은 예. 거. 예. 그러면은 금융에서 혁신이라고 한다면 소비자 후생이나 금융 접근성의 개선 아니면 이제 금융회사의 효율성의 개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게 한국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수준에 올라 있는 나라라는 거 하고요. 예. 우리나라 금융은 우간다 수준 아니었습니까? 뭐 정치권에 상상하는 얘기잖아요. 거기보다는 훨씬 높죠. 예, 그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스트영에서 집계를 해서 예. 나온 건데 핀테크 어덥션율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요. 예. 한국이 중간쯤에 있어요. 보시면 이제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67% 나와 예, 있죠. 딱 가운데네요. 예, 근데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것도 있지만 큰 선진국들 잘 안 보여요. 그 뭐 좀 이게 고만고만하네요. 뭐 차이나, 예, 인도, 예. 러시아, 오히려 보시면 남아프리카, 뭐 콜롬비아.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되게 낮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예. 그 한국이 생각보다 핀테크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한 20년쯤 전에 미국의 증권사 우수 사례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스타디 해봐라. 이렇게 지시받아가지고 보면 그런 회사들을 보고 저희가 이 영문으로 된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었던 게 네. 우린 이미 다 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이런 데들뿐만 아니라 뉴욕 증권 시장도 다 전산화가 돼 있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 비데스크 부르는 사람들이 플로어에서 막 손짓으로 이래가지고 거래하고 하던 그게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전산화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주식 투자할 때 거기다가 거래소 가서 손으로 주문 내는 예, 거. 그렇죠. NYSE 영상에 보면 나오는 거 있지. 아저씨들 이렇게 손 흔들고 뭐 하는 거. 예, 그런 사실 거죠. 그게 미국이 바뀐 게 20년이 안 돼요. 생각보다 한국이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핀테크에서 보통 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개도국 쪽에 가서 얘기를 해보시면 예. 우리가 왜 베트남에 한때 관심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베트남 가서 핀테크 이런 얘기들 하는 거를 들어보면 다 은행 계좌 접근성을 얘기를 해요. 아, 은행에 계좌 트는 거? 예,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국민이 얼마냐 이러면 생각보다 개도국으로 가면 그 비율이 별로 안 높아요. 우리한테는 계좌 여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핀테크 하면 보통 얘기 많이 되던 게 케니아의 엠페사라고 옛날에 케냐. 예. 예, 은행을 이 핸드폰 가지고 모바일 가지고 은행 없이 계좌 없이 이렇게 돈이 입출금되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 이걸 동남아에서도 도입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은행 계좌가 없어요.
예. 우리한테 그러는 거지. 이렇게 은행 계좌가 없어도 여러분 다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와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렇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나는 근데 은행 계좌가 있는데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거기는 진짜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그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은행 계좌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거기서 굳이 은행 계좌 없이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비자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가격 인하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 예. 사실 지금 보면 미국 은행들이 왜 수수료 수입 높다고 하는데 예. 그쪽에서 여전히 15%에서 20% 이상이 수수료 수입에서 계좌 유지 수수료예요. 계좌 유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계좌를 갖고 있으면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은요. 우리 돈으로 뭐 한 10만 원 정도 들고 가면 계좌를 안 만들어 줘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자 수익보다 예. 계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 만들어 준다는 거죠. 와, 이거 개념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계좌는 그냥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10만 원을 넣든지 만 원을 넣든지 뭐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서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든지 계좌를 해주는 건데, 그치? 걔네가 계좌를 유지를 해주려면 자기네 돈이 들어갈 테니까. 예, 그렇죠. 최소한 얼마 정도는 네가 예치를 해놔야. 그러니까 이제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이라는 기준들이 있고요. 또 그 어느 금액보다 잔액이 작으면 예.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요. 수수료를 떼어가요. 뽀피디 계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인터넷 은행들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예. 상장된 은행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보시면 실제로 있어요. 그냥 미국의 인터넷 은행을 영어로 이렇게 쳐보시면 예. 실제로 다 검색들이 되는데 그런 은행들 가보면 장점으로 내거는 게 예. 계좌 유지 수수료가 싸다, 없다가 아니에요. 음. 싸다 또는 계좌 개설 한도가 낮거나 없다. 예,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홍보를 해요. 생각보다 한국이 금융 접근성이나 가격이 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한국은 제가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참 애매하긴 한데 금융이 과잉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금융 과잉. 예,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잠실 같은데 어떤 건물 같은데 가보시면 증권사 지점만 10개 뭐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봤어요. 상가에 간판 빼곡하게 있는. 예,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번에 라임 사태 이런 것도 불판 뭐 다 맞는 말씀인데 예. 가장 문제는 팔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판 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상품은 사실은 개인 중에서는 엄청난 전문가들도 원래는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이고 예. 충분한 설명을 입수할 수 없는 상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런 과잉이 생겨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핀테크를 통해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실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안 받는데 뭘 다운을 시키겠어? 더군다나 이제 크레딧 카드 수수료도 계속 인하를 시켜왔잖아요. 신용카드, 그래서 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가 오히려 비싸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죠. 예, 근데 사실 진짜 비싸요 수수료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다르다. 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숫자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많이 차이 나요. 거의 한 2배. 예, 그런 건 맞아요. 중소가맹점으로 내려가면 2배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금융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는 뭐 금융혁신 가지고 고용 창출 이러지만 네. 사실 금융회사가 효율화되면 금융회사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인건비죠. 인건비거든요. 예. 그럼 사실 고용이 추가 창출이 된다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핀텍이라는 게 금융이 이제 IT 발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면 그건 당위고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예. 그걸 가지고 뭘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뭐라고 딱히 얘기할 부분이 없기는 해요. 그러네요. 우리가 금융혁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해외에서 금융혁신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그 개발도상국 은행 자체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융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IT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여주겠다. 이게 이제 핀텍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좀 낮춰주겠다. 이건 어떤 방식이 됐든 그게 어떤 혁신의 어떤 방향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계좌는 누구나 다 열 수 있고 돈도 안 받아. 그럼 여기서의 혁신의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혁신을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벌써 꽤 오랫동안 우리가 금융혁신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이 사실 원래 더 앞서가는 법이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 같은 데 가서 건물 보시면 건물 우리보다 낡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그 건물을 못 허물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좋은 건물을 지을 줄 몰라서는 아닌 거고. 하지만 뭔가 세상이 바뀌고 해나가는 거에 맞춰 나가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는 있는 건데요. 예, 예. 그게 이제 저쪽에서 하는데 우린 왜 안 하냐? 저쪽에선 이런 효과가 났는데 우리도 그거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QR 코드 결제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QR 결제. 예. 사실 근데 그게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결제보다 열위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냥 외국에서 한다니까. 야, 중국에선 거지도 QR로 구걸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거지는 없지만 예. 어지간한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다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전혀 다른 의미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간편결제 시장에 대해서 그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료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간편결제라고 하는 게 거의 165조 정도 작년 기준으로 이용이 됐어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결제 같은 경우가 작년도 보시면 한 750조 이렇게 보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민간 최종 소비 대비 75%.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가 사용률이. 그러니까 간편결제가 이 정도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간편결제라고 생각을 하면 다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페이 생각하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 중에서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서 두 번째 보시는 그 굵은 선 있잖아요. 예, 예. 회색으로 된 거. 예. 이게 삼성페이예요. 삼성페이. 예, 왜냐하면 휴대폰 제조사 간편 결제거든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한 50조 되는 거. 예, 예. 금융회사 간편 결제예요. 최근에 이제 KB페이도 생겼지만 예, 예. 이거는 작년 얘기니까 예. 이게 신용카드사 앱카드예요. 근데 삼성페이도 기본적으로는 다 신용카드잖아요. 예, 예. 신용카드사가 만든 간편페이. 그것도 뭐 신용카드죠. 예, 두 개 합치면 그렇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전자금융업자들 거라는 거잖아요. 예, 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예, 예.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거는 신용 체크카드 포함이라고 된 거. 예, 예.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또 신용카드예요. 카카오페이에 신용카드 집어넣어서 결제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페이에다가 10만 원씩 넣고서 결제하는 게 있고 네이버페이에서 결제를 하면은 그 네이버페이에 있는 10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카드랑 연동돼 가지고 하는 그 맞아요. 거죠. 그래서 진짜 계좌이체나 또는 네이버페이 충전액 갖고 결제되는 거는 예. 밑에서 두 번째 보시는 회색하고 예. 그 위에 있는 조그만한 회색. 대충 한 15% 정도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보면 15%나 20% 정도 이 정도. 예, 그거밖에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생각 외로 이 간편페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기존 금융회사들이 여전히 그냥 큰 포션을 차지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이 신용카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이 많은 나라예요. 민간 최종 소비 대비 비중이 예. 2001년, 2000년 이럴 때는 10%가 안 됐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2002년도 3년 이 카드 대란 직전을 보시면 그때 카드 잘 만들어줬죠. 예, 그렇죠. 그게 58%까지 올라왔었어요. 단순에. 10%에서 58%. 그게 한 3, 4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예.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75%, 75%. 75% 정도 나와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등록금하고 자동차까지 카드 결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간편 결제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나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네이버 커머스하고 연관이 돼서 뭔가 추가적인 사회적인 효용을 창출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신용카드가 워낙에 보편화돼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들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알아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리 이분들이 해도 수수료가 신용카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우대 수수료 0.8%뭐 이렇게 가는데
그 진짜 영화지잖아요. 그 정도 예,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규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예. 네이버 카카오페이가 대충 올해 기준으로는 다 이제 신용카드를 포함해서 대체로 결제 금액이 아마 20조를 다 넘어갈 거예요. 예. 근데 그 정도면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더 이상. 왜 그러냐면 알고 계시는 이제 상장 회사인 삼성카드가 예. 100조가 안 되거든요. 결제 금액이. 그러니까 그 한 4분의 1 수준까지 가까워 온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중에 상당수는 신용카드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카오페이 상장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거래액이 몇 조다 이런 얘기하면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숫자의 대부분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결제하는 게 아니고 걔네는 그냥 앞에서 그 결제 그 비밀번호 누르는 거 정도를 해주는 거고 그 뒷단은 이미 신용카드들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걔네를 통해서 그 페이 업체 우리가 핀테크라고 불리는 페이 업체들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비중은 우리가 인식하는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숫자보다 훨씬 작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 규모예요. 예. 그래서 뭐 카카오가 거래 금액이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 기준인데요. 간편송금이 엄청나게 커요. 예, 간편송금은 그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 그러니까 간편송금은 송금이죠? 예. 그냥 이제 왜 은행 계좌로 뭐 누구 부조금 같은 거 보내주실 때 이렇게 그 카카오에서 누르면 카카오페이로 연결되잖아요. 네, 네, 네. 그 송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게 저게 보다 포함이 돼 훨씬 있어요. 크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런데 아시다시피 송금 수수료 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펀뱅킹 수수료가 떨어져서 예, 예. 이 송금업자들도 은행에 돈을 주는 게 굉장히 내려가서 별로 부담은 안 돼요. 예, 하지만 수수료는 안 받고 송금은 돈을 줘야죠. 돈은 줘야 되니까 저 비즈니스는 흑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나 거래 금액은 되게 많이 늘었는데 예, 예. 사실은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힘들겠네. 그 나머지 결제 금액에서 또 3분의 2는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실제 거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그렇게 안 크거든요. 30%에 30%면 대충 한 10% 정도밖에 안 네, 되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개념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렇게 아니 어차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건데 우리가 네이버페이를 쓴다는 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나 같은 겁니다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수수료를 띄고 신용카드가 수수료를 띄고 그럼 두 번 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혁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구조인데. 사실은 저도 비슷한 생각은 해요.